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경비행기 동향. 2. FA50은 기습을 당했다. 3. 중국의 불명예가 드러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출중한 스펙으로 세계 경전투기 시장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국의 FA50.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블록 20 업그레이드도 확정되면서 FA50의 자리를 넘볼 기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 유출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경전투기의 사진이 유출된 것인데요. 괘씸하게도 미국의 F5와 한국의 FA50을 섞어서 베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투기는 FA50의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FA5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을 무기로 공격적인 판촉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계 전투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국의 FTC 2000G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22 랩터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미래의 공중전은 5세대 전투기가 지배하게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예상이 아주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공중전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열쇠는 5세대 전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중전이 5세대 전투기를 주역으로 삼아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요. F-22 같은 미국제 5세대기가 너무 앞서 나간 존재다 보니 비슷한 성능으로 재현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F-22에 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5세대기가 등장한 것도 무려 20년이 지난 2010년대였을 정도니 말 다했죠. 그나마도 러시아제와 중국제라서 그 성능의 진위를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 2022년 현재도 5세대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우방이라 미국이 5세대기를 팔아줬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5세대기의 등장을 통해 공중전에 대한 각국군의 인식과 교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메우지 못해 혹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여전히 대부분의 공중전은 5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의 전투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슬슬 세계 각국은 5세대급 기술의 개발을 시간에 맡겨두고 당장에 안 보는 4.5세대 전투기에 맡기는 방향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의 첨단은 6세대 전투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안보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모두 이런 최첨단 무기를 갖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완전 스텔스를 제외한 5세대기의 일부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공군 전력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5세대 전투기의 시대를 연 미국조차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방비 투자가 많은 미국이라도 공군 전투기 전부를 F-22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로 도배해놓고 운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 역시 F-15 이글, FA-18호넷, F-16 파이팅 펠컨 등 잘 만든 과거의 기체들을 개량 및 현대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런 전략을 따라 4.5세대 기체들로 주 전력을 채우고 소량 도입한 5세대 기체로 군사적 억지력을 형성하는 하이로 믹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형성된 것이 근래의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는 속도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치라도 어긋났다가는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국방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의 이익을 가장 크게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삽시간에 폭발한 데에 비해 정작 미국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라면 절대로 자국산 무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은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한국의 FA-50 정도가 있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FA-50을 제외하고는 전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작품들입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장장 4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자국 공군조차 그 성능을 신뢰하지 않았어 인수를 거부하는 항명 사태까지 일어났던 물건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거의 F-35A에 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돼서 사갈 이유가 전혀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M346은 일단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제대로 된 공중전 수행 능력이 없어 입찰 경쟁에 이겨본 적이 없죠. JF-17은 파키스탄이 중국 거 합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다 만들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데 더 심한 문제도 많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부품을 가지고 어설프게 줄타기를 하던 파키스탄 때문에 JF-17은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을 달고 사느라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성능 경쟁을 위해 뒤늦게 추가하기 시작한 기능들 때문에 최신형인 블록 3에 도달해서는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논할 수 없는 입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준 미달 경쟁자들 사이에서 비록 체급이 작더라도 훌륭한 수출 실적과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FA-50은 믿을만한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FA-50과 그 원형인 T-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으로 팔려나갔고 폴란드 수출로 마침내는 나토의 문턱까지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사 탑재, 공대공 공대지 무장통합 등을 포함한 블록 20으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량이 끝날 즈음에는 FA-50이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제패하는 것이 꿈이 아니게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FTC-2000G. 중국에서 JL-9 훈련기를 개조해서 만든 경전투기였습니다. FTC-2000G의 스펙은 사실 FA-50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 폭장량 역시 3톤으로 솔직히 말해서 FA-50이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스펙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투기가 FA-50의 지위를 흔들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가격에 있었습니다. FA-50도 가성비로는 어디 내놓더라도 부족하지 않지만 FTC-2000G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기본가가 40-50억, 풀 옵션이 80-1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FA-50이 최근 폴란드에 판매되며 도장을 찍었을 때 대당 가격이 약 811억 원이었는데 이 정도조차 다른 경쟁 기체들의 반값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FTC-2000G는 그 FA-50의 8분의 1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민수용 경비행기의 가격이 20억 언저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FTC-2000G의 원본인 JL-9이 냉전 시대를 휘날렸던 소련제 전투기 미그 21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분량만 해도 수천 대에 달하다 보니 생산 단가를 극한까지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거의 장갑차 가격으로 전투기를 살 수 있다 보니 벌써부터 중국 무기를 사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나라 몇몇이 이를 사갔습니다. FTC-2000G에는 JF-17 블록 3과 동급인 수출용 이사 레이더 LFK-601가 탑재되어 있고 중국판 암램으로 불리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동합되어 있어 사거리 90km 이상의 PVR 전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중국제 공대함,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 역시 탑재할 수 있고 정밀 유도 폭탄도 달 수 있다고 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가격에 비해서 상당한 성능입니다. 물론 중국산인 만큼 이 전투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지만 저 압도적인 가성비는 어느 정도의 하자조차 감수하고 쓸 가치가 있는 정도입니다. 가격도 성능도 놓쳐버린 JF-17의 실패를 딛고 탄생한 FTC-2000G는 이제 정말로 FA-50의 수출길을 막을지도 모르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FA-50의 강점 중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미국이 자국 전투기 수출을 거부한 적이 있었더라도 한국과는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FTC-2000G가 등장한 이상 그런 나라들이 그냥 FA-50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세계는 냉전을 거치며 이런 구도를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미국이 과거 전 세계의 동맹국에 수천 대나 팔아댄 F-5 프리덤 파이터와 구소련이 마찬가지로 동구권 국가들에 엄청나게 팔았던 미그 21의 경쟁 구도입니다. F-5의 경우 우리나라만 해도 무려 340기를 도입했고 대만은 400기가 넘게 도입했을 만큼 서구권 전체에 널리 보급됐고
그 이름처럼 냉전기 서방 자유세계 공군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그 21도 총 생산량만 1만 대가 넘는 베스트셀러죠. 미그 21 역시 F5와 마찬가지로 냉전기 동구권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정작 FTC 2000G의 외형은 기반이 된 미그 21보다는 F5와 FE50을 쏙 빼닮았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에 있어서 그 형상은 곧 성능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여태껏 항공기 형상의 역사가 한 가지의 형태로 압축되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띄었다고는 하더라도 캐노피와 엔진부의 형상은 F5나 FE50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매번 고래왔듯이 중국이 또 양심도 없이 타국 기술자들의 성과를 베낀 것입니다. 중국은 몇 달 전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J-35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미국의 F-35를 베꼈다는 정황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죠. 센서, 레이동, 조종석 구조, 개폐 방식까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똑같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날리고 얼마 되지 않아 깜짝 공개된 J-35는 누가 봐도 F-35와 판박이었고 심지어는 제식 번호까지 베껴놔서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FTC 2000G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FE50을 비롯한 서구권의 무기들이 이보다 못하지는 않으니 싸워서 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만한 대상이 되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성국인 중국의 무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텔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 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섰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요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캐틀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 매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피궈내는 면허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깃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 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올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 리튬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튬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1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 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틀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보말이 3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튬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튬, 망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 급소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조였으나 그동안 정제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합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첨단 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미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플러스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종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온갖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튬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와 포스코에서 리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 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튬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의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40%에 불과하던 리튬 회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튬으로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 리튬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리드로 변환이 가능하게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수 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 리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리드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의 탄산 리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5,000톤으로 전기차에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매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가축법 파고를 같이 넣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됐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캐트를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포지티브 긍정전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기능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향후 2-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가축법 발효로 캐틀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적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캐틀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드민 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만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 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이 기업계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인사였는데요. 국가가 주도해서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던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시진핑의 칼춤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자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바이든의 일화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도 주고 흔드는 가운데 중국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라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또 다른 반도체 거물 삼성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내세운 반도체 굴기는 2010년대 10%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이 원한 그림은 모든 힘을 집중해 큰일을 이뤄내는 중국 공산당식 거국 체제의 재림이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 말 이를 통해 소위 양탄일성으로 묶어 부르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개발해내는 저력을 뽐낸 적이 있었고 시진핑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를 위해 중국은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투자금을 자국 반도체 업계에 쏟아부었는데요.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6.7%에 불과해 자신있게 내세웠던 반도체 굴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편 쏟아부은 투자금이 무색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 줄도산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된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려 3,470곳이나 되죠. 수십조 원 규모의 금액을 집어삼키고도 성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산당과 시진핑은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인데요. 마침내 칼을 빼들고 중국 내 반도체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조사 혹은 숙청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의 일대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수많은 관계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YMTC 공장 시찰 당시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자오웨이고 전 YMTC 회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오웨이기는 치마유니 그룹, YMTC 등 반도체 굴기의 대명사와도 같은 기업들의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8월 베이징 자택에서 체포된 그는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받은 혐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개인 소유 회사의 치마유니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국가 투자금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오웨이기는 한때 업계에서 반도체 광인으로 불리던 초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진두지휘하에 칭마유니는 2013년 스프레드 트럼을 17억 8천만 달러에 2014년에 아라라 마이크로를 9억 7백만 달러에 각각 인수하여 합병까지 해버렸고 한때 대만의 TSMC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집어삼키려 했지만 미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칭화윤희는 무계획적인 투자와 몸집 불리기로 인해 파산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고 경영진 역시 줄줄이 낙마한 바가 있어 시진핑은 자오웨이기를 체포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공적자금 관리회사 중 하나였던 아이용펀드의 총책임자 아우청원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중국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요. 2018년 말 76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아이용펀드는 1년 만에 1조 3,3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고 작년 말에 이르러서는 6조 5,200억 원 규모로 비정상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운용 자금의 대부분은 역시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라이온펀드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2.3%나 감소했고 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착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우청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정부한테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거물들이 비리 협의로 숙청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간 쏟아부은 공적 자금의 행방을 쫓고 관련자들의 부패의 싹을 잘라내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허망하게 실패한 원인은 이렇듯 업계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두 번에 걸쳐 모은 대기금은 2014년에 27조 6천억 원, 2020년에 40조 6,21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돈이 모이자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꼬인 것입니다. 2017년 설립된 반도체 업체 HSMC는 이 대기금을 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극을 벌여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HSMC는 대만 TSMC 출신 반도체 거물 장상희를 CEO로 영입하는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아즘노부터 첨단 노광기를 도입하며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7나노급 칩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 중국 언론이 HSMC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는 그곳에는 기본적인 철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보도를 했죠. HSMC는 그 후 등록을 말소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수십조 규모 자금을 긁어모아서 요란을 떨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적으로는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고작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나랏돈 뜯어먹기에 바쁜 나머지 자신들이 최첨단 기술 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알기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은 말 그대로 인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첨단입니다. 발걸음을 멈춘다면 바로 다음 순간에 도태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뼈에 새기고 매 순간 발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테크데이 2021을 개최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며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삼용화한 3나노 공정에서 멈추지 않고 GE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쓰고 있는데요. TSMC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갔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것이며 2030년까지 첨단 V낸드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현재 4세대 14나노급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세대 기술을 적용한 10나노급 D램 양산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사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하이케이메탈 게이트 HKMG 공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이 미세화되면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할 방침입니다. HKMG 공정을 적용하면 저전압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전력 효율을 높여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를 13%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V낸드 분야에서도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76단인 7세대 V낸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은 올해 200단 이상 V낸드 기술을 공개하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높이 쌓는 단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이 돌연 2030년까지 1000단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지닌 삼성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겨울에도 반도체 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의 향후 전망 악화로 인해 반도체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 엔비디아 역시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부진에서 시작된 반도체 겨울로 인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내년 생산량을 30%나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후신인 일본의 키옥시아 역시 메모리 생산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 감산 바람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요. 정작 업계 1위 삼성은 현재로서는 감산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는 고난 이후의 미래를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와 반도체 산업에 점증하는 정치화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메모리 칩 분야에서 급상장하는 중국의 경쟁업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함은 물론 미 반도체법에 따라 미 공장의 투자를 늘리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빚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바이든의 일합업을 통해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중국 역시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반도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득을 보는 것은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이죠. 첨단 산업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지원이나 자금 규모보다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시진핑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자국 기업을 아무리 채찍질하더라도 기술에서 한국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굴기의 달성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모쪼록 삼성이 앞으로도 쉼없이 달려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